네, 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보통 변호사가 캐나다 이민 말씀드리면 뭐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뭐고 어떤 이민 캐테고리가 있고 뭐 미국 이민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이민자로서 한번 그 퍼스펙티브를 한번 그런 관점에서 먼저 한번 같이 나눠보고요. 왜 캐나다라는 나라, 미국하고 비교해서 왜 캐나다라는 나라가 굳이 더 괜찮을까라는 거고, 제가 만약에 30대, 40대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민을 선택할까? 저는 이민에 대한 선택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민을 오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 애가 셋이 있고 가장인 저희가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캐나다로 이민을 올까? 좀 여러 가지로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변호사고 어쨌든 이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민 캐테고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오시고 싶다, 와야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캐테고리가, 어떤 직업군이 앞으로 2024년, 2025년 할 때 훨씬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워킹 홀리데이가 그나마 이민을 오시기 전에 본인들께서 한번 캐나다 삶이 어떤가, 캐나다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수교 60년을 맞이해서 한국과 캐나다 간에 두 정상이 이제 만났었어요. 저 저스틴 트루도하고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셔서 이 워킹 홀리데이를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방면에 또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다 바꾼 게 있어서 그거 잠깐 업데이트 같이 말씀 나누시고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좀 확 달라졌던 것이 뭐냐면 연령입니다. 연령층이 기존에는 18세에서 30세였는데 지금 35세까지 연령층을 늘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많은 그 계층의 나이가 35세까지 오픈이 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인터내셔널 코업 인턴십이고, 원래는 이제 캐테고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코업 인턴십 영 프로페셔널이라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래 일하시던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코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원래 이제 캐나다 오시면 워크홀 하시면 자기가 하는 분야와 맞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식당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전혀 이제 한 거와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 캐테고리를 좀 보면 영 프로페셔널스, 그다음 인터내셔널 코업 인턴십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자기하고 했던 분야, 한국에서 했던 분야랑 맞는 부분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월컬이라고 하면 그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면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요. 보통 들어와서 정착하는데 뭐 정신 차리고 이제 하는데 한두 달 걸려요. 잡고 인터뷰하는데 한두 달 걸려요. 한 달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일 6개월, 7개월 하다 보면 이제 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이 2년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리뉴가 가능해서 총 4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4년이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제 일을 하던 직장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겨가려면 LMI라는 거, 그러니까 고용 마켓의 그런 어피니언을 받아가지고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스트림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적어도 어떤 한 회사에서 1년 이상은 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회사에서도 뭐 일을 좀 능력 있게 할 수 있는지 보일 수 있는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2년으로 첫 번째 프로그램 늘렸고, 그다음에 연장하면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좀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워킹 홀리데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미국보다 캐나다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미국하고 캐나다가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없고요. 오히려 에듀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캐나다가 되게 좋아요.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 100년 전에 이제 맥길이라고 하는 이 캐나다 코벡주에 있는 그 대학교는 미국하고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를 비교해서 캐나다는 그런 뭐 매스 슈팅 같은 것이 거의 없고요. 총기 휴대가 금지돼 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총기 휴대에 관한 법들이 굉장히 더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요, 제가 총기 그 휴대 소지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훈련을 받고 라이센스를 받으면 총기 휴대를 할 수가 있었고 총기를 집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총하고 총알만 다른 캐비넷에 넣어서 같은 장소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총을 갖고 밖으로 나갈 때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가 어느 길부터 어느 길까지 가서 그 총기를 쏘는 그 레인지라 그러죠. 그 타겟 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야된다고 신고만 하면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돼서 집에 총기를 휴대할 수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이한 경우 아니면 집에 총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렇다고 총기 사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몬트리올과 이쪽을 통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총기가 밀수입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기 사건이 토론토에는 간간히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은 제가 지금 당장 스토어에 가서 운전면허증 보여주면 바로 총을 사고 제가 휴대하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문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이민을 오신 분들에게는 한 가지의 팩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대 당시는 이제 이민을 굉장히 좀 반대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이 있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민을 굉장히 좀 장려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자, 이게 지금 캐나다 웹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올해 지금 2024년 내년이네요. 지금 내년에는 48만 5천 명을 이민자를 캐나다로 허락하기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거의 이제 진짜 50만 명 가까운. 그리고 그 2025년, 2026년은 각 해마다 50만 명. 벌써 150만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3년 동안 들어올 수 있는 이미 그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다르게 캐나다는 이민을 장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캐나다에 오시기 전에 워킹 홀리데이나 아니면 이민을 오시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은 정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거는 간단하게 언어 측면에서 좀 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도깨비라고 했던 좀 드라마, 공유 씨가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퀘벡이라고 하는 나라 단풍국이라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알게 되셨는데 자, 그 퀘벡이라고 하는 주는 이제 저희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연방입니다. 그래서 영연방이었다가 독립을 해서 이제 캐나다가 주체권이 됐는데 원래는 프랑스에서 원조 식민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퀘벡이라는 지역을 프랑스가 갖고 있었고 나머지 캐나다 전역을 영국이 갖고 있었는데 프랑스랑 영국이랑 싸워서 프랑스가 졌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전역이 영국 식민지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퀘벡주에 살고 있던 불어를 쓰는 프랑스인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냥 거기 살게 해주고 자치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퀘벡이어서요. 법률 제도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프렌치를 하시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프렌치를 하시는 분이 퀘벡에 오면 못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액센트가 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투리가 되게 심한 겁니다. 퀘벡 사람들은. 자, 그래서 퀘벡이라는 나라.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퀘벡이라는 나라에 프렌치를 하실 수 있으면 프렌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민이 영어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많은 그 인구를 이민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캐나다 전역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투자 이민이라는 제도가 아직도 퀘벡에는 있어요. 그 대신 불어를 조금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어를 통해서 퀘벡으로 가시면 이민을 하시면 캐나다를 딴 주로 이민이 안 됩니까? 이주를 못 합니까?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퀘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캐나다는 불어와 영어가 두 개 공통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불어를 하실 수 있으면 온타리오주나 밴쿠버에 사시거나 캐나다 전역 어디 사셔도 불어를 하실 수 있으면 잡을 잡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공통어가 두 개인데요. 밴쿠버나 온타리오 다른 매니토바나 알버타 이런 주에도 불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퀘벡에 놀러 가시면요. 예를 들어 영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저도 그 도깨비에 나오는 그 언덕에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그 significant 호텔인데 그 호텔 주위에 있는 그런 호텔이나 아니면은 숙박업 아니면은 그런 그 관광 산업에 관련된 때 뺀 나머지 동네를 가시면 영어를 전혀 못해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캐나다 전역에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 사람들은 또 그 자기네 그 약간 프랭크폰이라고 하는데 이제 블란서 말을 쓰는 어떤 그런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요. 자존심이 강해서 나는 영어 안 해. 나는 프렌치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블란서 프렌치를 하실 수 있으면 이민도 좋고 다른 주에 계셔도 잡을 얻는데 특히 정부 쪽 잡을 얻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공통어, 그러니까 프렌치하고 잉글리시, 그 영어하고 불어를 두 개 다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이 없어요. 캐나다에서도 영어, 프렌치를 가르치긴 하지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2 외국어는 아니지만 제3 외국어가 되시겠죠. 지금 영어, 한국어, 영어, 불어까지 하신다 그러면 캐나다 이민 오셔서 훨씬 더 잡잡기가 편하실 수 있다. 또 이민 자체도 편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건 제가 또 이민 설명드리면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캐나다 이민을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민을 제가 다시 30대가 돼서 40대가 돼서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온다면 과연 올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